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방문지 충칭에서 우리 임시정부 청사를 찾았습니다. 이번 방중으로 사드 보복이 철회될 거란 기대감이 나오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홀대론을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3박 4일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밤 귀국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온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JTBC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지지를 받으면서 우리가 대화마당에 나갈 수 없죠. 네, 아직 대화할 조건이 아닙니다. 반도체 회사에서 생산직 노동자들의 유산 확률이 같은 회사 사무직 노동자들의 2배라는 연구 결과가 학계에 최초로 보고됐습니다. 공장 자동화가 되기 이전의 조사 결과인데 당시 공정 과정에서 쓰인 일부 유독 물질이 유산의 위험도를 높였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밤 동안 전남 서해안과 제주산 간에 최고 15cm의 큰 눈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워서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중국을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충칭에서의 우리 임시정부 청사 방문 일정을 끝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충칭을 찾은 건 처음인데 이곳은 시진핑 주석이 추진하는 신실크로드 구상 1대1로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한중 관계 개선에 공을 들였습니다. 이 때문에 야권을 중심으로 굴욕 외교라는 주장도 나왔지만 한동안 좋지 않았던 양국 관계를 생각하면 경제 분야 등에서 성과도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충칭에서 이성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국빈 방문에서 중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방중 첫날 시진핑 주석이 있는 난징 추모식으로 노영민 주중대사를 보낸 게 대표적인 조치입니다. 베이징대 연설에선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로 표현하며 대국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의 사드 문제 관련 발언의 수위가 낮았던 건 이런 영향이란 분석입니다. 다만 방문 전부터 중국 방송의 무리한 인터뷰 태도 등이 부각되며 우려가 나왔고 현지에선 기자폭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선 굴욕 외교라는 야당들의 비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리커창 총리와 면담에서 사실상 사드 보복 철회 발언을 이끌어내면서 경제적 성과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은 충칭시가 문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광복군 총사령부터 복원사업 재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충칭시 정부가 우리 독립운동 사적지 보호 관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드 문제로 중단됐던 사업이 재개됐다는 점에서 역시 보복 철회 조치 중에 하나인 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내내 중국의 성의를 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사드 보복 조치 철회 같은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충칭에서 JTBC 이성대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의 회동 이후 중국과 사업을 하는 국내 기업체들의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사드 보복에 대한 사실상 철회 입장이 나오면서 그동안 얼어붙었던 경제 교류에 해빙기가 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는 어제 상생과 봄날을 얘기했습니다. 또 완생을 넘어서서 앞으로 상생의 시기를 함께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应该说春天是可期的我们也都希望呢 사드로 양국 경제 교류가 경색된 지 8개월여 만에 보복 철회를 사실상 공식화한 겁니다. 회동에서 리 총리는 경제, 무역 외에도 에너지 보건 등 이미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른 분야에서도 후속 사업이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사드 보복으로 직격탄을 맞았던 국내 업계들은 기대감을 표시합니다. 예, 저희도 그거 보고 기대하는 게 아마 그 내년 춘절 이전에, 그러니까 구정 이전에 풀릴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이번 방중이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도자들 간의 협의에 의해서 현재 유통이라든지 또 관광 부분에서 그 중국과의 경제 협력이 조금 더 풀리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는 오늘도 문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국치라는 표현까지 나왔는데 여당에서는 홍준표 대표의 친일 외교 논란으로 맞섰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에 대해 국치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정유국치로 기록될 이번 대중 굴욕 외교에 대해 깊은 성찰과 함께 외교안보 정책을 재수립하고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교체도 요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사드 보복 사실상 철회라는 성과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비판에 여당은 한국당의 친일 외교 논란을 지적하는 걸로 대응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문 대통령 방중 기간 동안 일본을 찾아 알현, 조공 등 부적절한 표현을 써가며 정부를 비판한 사실을 지적한 겁니다. 홍준표 대표가 머리를 숙여야 할 대상은 아베 총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공간에서 일본 방문에 대한 비판이 친일 논란까지 번지자 홍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아버지가 일제강점기 때 징용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강조한 뒤 중요한 건 다음 세대를 위한 동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선화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미국과 북한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온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더 강경해졌는데 JTBC가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제재를 받으면서 우리가 대화마당에 나갈 수 없죠. 네, 아직 대화할 조건이 아닙니다. 최근에 국면이 바뀌는 듯했지만 미국과 북한은 서로 대화할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서 비난을 주고받았습니다. 뉴욕에서 심재우 특파원입니다.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안보리 회의장을 나와 굳은 표정으로 걸어갑니다. 어떻게 하면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우선 첫째 대서선 적대시 정책 철회해야 되고 그 행동을 보여줘야 되고. 한때 미국이 조건 없는 대화 의향을 밝힌 데 대해 물었습니다. 무조건 대화하자면서도 우리한테는 계속 압력과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재를 받으면서 우리가 대화마당에 나갈 수 없죠. 네, 아직 대화할 조건이 아닙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위협적 행동을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s I said earlier this week, a sustained cessation of North Korea's threatening behavior must occur before talks can begin.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방어를 위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자성남 대사는 북한은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이며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라고 맞섰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소통 부족으로 위험이 증폭된다며 대화 채널을 재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대화가 시급하다는 견해는 대체로 일치합니다. 그러나 대화의 테이블에 앉기 위한 서로의 전제 조건이 너무 차이나 단기간 내 접점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우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북미 간의 대화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나왔었죠. 최근 북한을 향한 미국의 입장이 극과 극을 오가면서 도대체 진위가 무엇이냐는 의문도 그래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안보를 담당하는 박현주 기자와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이게 바로 며칠 전만 해도 이제 틸러슨 미 국무장관 발언으로 북미 관계에 대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나흘 전 발언 때문인데요. 당시 틸러슨 장관은 조건 없는 북한과의 대화를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예. It's not realistic to say we're only going to talk if you come to the table ready to give up your program. 그러니까 저게 결국 사실상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 거다, 뭐 이런 분석도 있었잖아요. 당시 이런 전격적인 제안이 하루 만에 뒤집어졌었죠. 예, 바로 이튿날에 백악관이 북한의 행동 개선 없이는 대화도 없다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줄이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당은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다고 하죠. 예, 대북 강경파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전제로 군사행동 가능성이 70%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결국 단 하루 만에 조건 없는 대화론부터 전쟁 불사론까지
미국 조야의 대북 입장이 극과 극을 오간 겁니다. 예, 정말 뭐 이야기한 대로 극과 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 아니겠습니까? 틸러슨 장관 발언 나왔을 때도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반응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추가로 생각을 밝힌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선명하게 입장을 밝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볼 것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모호하고 또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지켜보겠다. 그런 모호한 반응인 거군요. 자, 그런데 그러면 궁금한 게 도대체 그럼 미국에서 하루 만에 나온 이 극과 극의 반응, 그 저희가 무엇이냐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어떤 분석이 가능할까요? 일단은 의도적으로 강온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내에서 강경파와 온건파가 각자 신조를 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일종의 혼선 일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혼선이라고 하면은 강으로 가든 약으로 가든 온으로 가든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오락가락하는 게 우리로서는 반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명의 전문가와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런 상황이 되풀이될 경우에 북한의 의심이 커질 수밖에 없고 또 대화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북한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가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에 대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위협했습니다. 민하협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이번 제재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내외의 기대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화성 15형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금융기관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의 여론 조작과 관련해 거액의 민사소송이 추진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작을 주도했던 공무원의 돈으로 댓글 부대에 쓰인 세금만큼을 국고로 돌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현행법 아래에선 이런 국민소송이 어려워 여당이 관련법 제정에 나섰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이명박 정부 댓글 공작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추진 중입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대상인데 댓글 부대에 투입된 세금을 개인 돈으로 물어내란 겁니다. 개인 재산으로 책임질 부분은 확실하게 아주 그냥 엄중하게 책임을 진다. 이런 선례가 확립이 돼야지 그런 국가 재정 낭비하는 게 막아질 것 같아요. 소송 규모는 100억 원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만 민법상 정부의 비위에 따른 국민 개인의 손해를 배상하란 청구는 가능하지만 투입된 세금 전액을 국고로 환수하란 소송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이 원고로 인정되지 않아서입니다. 이 때문에 이런 식의 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국민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소송 법안은 앞서 3차례 발의됐지만 공무원들의 반발로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소송을 계기로 당론으로 제정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조세를 납부하는 주체가 국민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돈을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될 분들도 국민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때 국민소송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결국 구속됐지만 그대로 재판에 넘겨질지 단언할 수 없습니다.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도 이를 거쳐 풀려났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치소 정문을 빠져나옵니다. 사흘 뒤 임관빈 전 정책실장도 구속된 지 2주 만에 풀려났습니다. 법원의 구속적부 심사에서 석방 결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3차례 영장 청구권에 구속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제약이 있는 데다 특별히 적부심 신청에 대한 불이익도 없기 때문에 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고려해볼 만한 선택지입니다. 게다가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풀려났다는 점에서도 이런 전망이 가능합니다. 다만 적부심을 신청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다소 회의적입니다. 구속 적부심 인용률은 해마다 떨어져 올해 상반기는 13.9%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의 뒤를 이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구속 적부심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할 말이 없다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JTBC 강혜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보도했다가 검찰에 기소된 상케이신문, 또 경제를 예측하는 글을 올렸다가 구속된 미네르바, 모두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도마에 올랐었죠. 반대로 하다만 듯한 수사로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대표적이죠. 이렇게 권한남용이나 봐주기 의혹이 있는 25건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개혁위로부터 받았습니다. 최종 조사 대상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2014년 8월 가토다스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합니다. 다음 달 박 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입장까지 내놓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전담팀까지 꾸려 가토지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결론은 무죄였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최근 이 사건을 포함해 25개 검토 대상 사건 명단을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여기엔 악의적 기소라는 비판을 받은 인터넷 농객 미네르바 사건과 정현주 전 KBS 사장 사건 등 과거 정권 사건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회의론이 나옵니다.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과거사위원들은 모두 검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됐는데 정작 실제 조사를 담당할 조사기구는 대검찰청 산하에 두고 검찰이 직접 주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과거사위와 대검찰청은 수사 기록 등 예민한 자료들을 외부인에게 줄 수 있는지를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까지 조사 대상과 권한 등을 확정하고 이후 조사기구를 출범시켜 최장 9개월 동안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네, 어제 날이 좀 풀리는 듯 하더니 다시 강추위로 변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지금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낮부터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은 밤사이 내륙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박서연 기자입니다. 해발 1,500m 제주 한라산 진달래밭 대피소 모습입니다. 강풍과 함께 눈발이 거세게 휘날리는 가운데 눈이 많이 온 곳은 30cm가 넘게 쌓였습니다. 낮부터는 호남 서해안에도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눈은 충남과 호남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이 지역에는 3에서 8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 충북, 경북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1도, 춘천 영하 14도, 강릉 영하 8도, 광주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추운 날씨는 하루 종일 이어져 낮 최고 기온도 남해안 지방을 제외하고는 전국이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 실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한편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경북 울산에는 16세째, 강원 동해안은 14흘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야외에서 하는 스포츠 경기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당장 내년에 동계올림픽을 앞둔 우리나라도 날씨에 예민할 수밖에 없겠죠. 네, 날씨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려고 기상청이 최첨단 레이더를 들여왔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강원도 화천군 해발 1,046m 광덕산 정상부에 기상 레이더 관측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지난달 이곳에 들여온 이중 편파 레이더가 보입니다. 전파를 수평으로만 보내고 받는 기존의 단일 편파 레이더와 달리 수평과 수직 두 가지 전파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모이는 정보도 많고 그만큼 관측도 정확해집니다. 기존의 40%였던 관측 정확도가 최대 75.5%까지 높아집니다. 레이더 관측 정보만으로도 눈과 비, 우박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광덕산 기상 레이더의 관측 반경이 240km입니다. 이 안에는 강릉과 평창 등 모든 올림픽 개최 지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생산된 정보는 올림픽에도 매우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그렇죠, 사무관님? 예, 맞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주변에 눈, 비 등 강수 형태를 구분해서 정확하게 기상 예보가 될 수 있도록 첨단 이중편파 레이더 관측 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스키 등 날씨에 민감한 야외 종목 선수와 대회 주최 측으로선 보다 정확한 예보로 효율적 대비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마약을 몰래 들여와 흡입한 혐의로 체포됐던 유명 요리사 이찬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조금 전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약 사실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이미 수집돼 있는 반면 도주할 우려는 없다는 게 법원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씨는 국제 우편으로 마약을 밀반입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런 방식을 시도하다가 적발되는 건수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한민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찬호 씨는 국제우편으로 대마의 일종인 해시씨를 들여오다 인천공항 세관검사장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우편엔 이 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주소지가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처럼 해외에서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로 마약을 들여오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적발된 밀반입 마약 중 80% 이상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직접 마약을 들고 오는 것보다 적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세관원들은 엑스레이로 물품들을 살펴보다 마약 의심이 들면 직접 열어보며 마약을 잡아냅니다. 마약으로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통보를 하지만 우편 자체는 정상적으로 전달됩니다. 마약 구매자는 우편에 적힌 주소지에서 체포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물품 보관함 같은 제3의 주소를 적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검찰 관계자도 인터넷으로 마약을 들여오면 문제없을 것으로 착각한 마약 사범들이 제법 많다고 전했습니다. JTBC 한민용입니다. 과거에 마약 거래라고 하면 이렇게 음험한 분위기를 떠올렸지만 이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해외 동영상 사이트를 통해 버젓이 광고를 하고 또 채팅 앱이나 SNS 메신저로 거래를 하는데 심지어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가상화폐까지 동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SNS에 익숙한 10대나 20대의 마약 사범이 급증해 최근 4년 동안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온라인의 그늘 속에 숨은 마약의 유혹은 이제 위험 수위에 이르렀습니다. 이어서 김민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튜브에 마약을 가리키는 은어를 입력하자 팔아요라는 단어가 자동 완성됩니다. 마약과 함께 판매자의 SNS 아이디까지 버젓이 공개됩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어 국내에선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이나 위커 등이 주요 접촉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해외 인터넷 검색 사이트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릭 몇 번이면 마약 판매자의 SNS 아이디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전엔 대포통장 등 차명 계좌로 거래했다면 요즘엔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주요 결제 수단으로 이용됩니다. 배송은 물건을 두고 온다는 이른바 드랍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지하철역이나 공중 화장실 등 미리 약속한 장소에서 시차를 두고 마약을 주고받는 수법입니다.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입니다. 판매자가 미리 마약을 놓아두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지난 12일엔 창문 틈이나 소화기 받침대 등에 마약을 숨겨놓고 거래한 조직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서 마약을 산 사람이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국 지방청에 17개 마약 수사대를 설치하고 일부는 전담팀까지 꾸려 수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날로 진화하는 수법 탓에 단속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저희 뉴스룸은 반도체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에 대해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생산직 노동자들의 자연유산 확률이 같은 회사 사무직들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치로 보면 2배 이상이었는데 이런 연구 결과는 처음 공개된 겁니다. 포장 공정 중에 나온 유독물질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2015년 SK 하이닉스 직원 14,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지입니다. 어떤 업무에서 얼마나 일했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등 상세한 질문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중 임신 경험이 있는 2,200여 명의 4,000건 넘는 임신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공장 자동화가 안 됐던 2009년 이전의 경우 반도체 포장 업무를 맡았던 노동자의 자연유산 확률은 13.7%였습니다. 같은 회사 사무직 노동자의 자연유산율에 비해 2.4배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15세부터 44세까지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연유산율 11.1%에 비해서도 높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검출되는 벤젠 등 화학물질이 자연유산 위험도를 높인 것으로 분석합니다. 유산은 기본으로
제가 알고 있는 케이스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한 3-4번 있다는 애들도 있고. 근데 설비 자동화가 시작된 2009년 이후의 경우 생산직과 사무직의 자연유산율은 비슷해졌지만 연구진은 제조 공정에서 위험도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워낙 이제 반도체 사업이라는 게 쓰는 물질도 자주 바뀌고 그 외 물질 같은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감시 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살펴보는 게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예. JTBC 김지아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발달 장애를 앓는 5살 어린이가 실종된 지 29일째입니다. 경찰이 공개 수사로 전환하고 수색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원룸에서 5살 고준희 양이 사라진 건 지난달 18일입니다. 하지만 고양의 어머니는 지난 8일에야 외출했다 돌아오니 아이가 없어졌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실종 20일 만입니다. 남편과 별거 중인 고양 어머니는 실종 당시 남편이 데려간 것으로 착각해 신고가 늦어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양의 집 주변 기린봉 자락 반경 700m에 오늘 190여 명을 투입해 수색 중이지만 아직 고양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 장소 주변의 CCTV에도 고양의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실종이 한 달 가까이 지나자 실종 경보를 발령하고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CCTV 수사도 지금 하고 있고 계속해서 수색 나름대로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을 확인하고 있고. 고양은 발달 장애를 앓고 있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키 110cm에 몸무게 20kg으로 다소 왜소한 체격인 고양의 사진이 담긴 전단을 배포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송년회가 많은 연말입니다. 노래방 찾는 분들도 많죠.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인기가 없는 곡은 노래방 기기에 등록이 잘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 가수들이 제 돈 주고 등록하는 관행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비인기곡의 그늘을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래방에 가면 부르고 싶어도 등록이 안 돼 있어 부르지 못하는 곡이 있습니다. 이런 노래는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내 나름대로 잘 부르는 노래인데 없으면 황당하죠. 매달 새로 나오는 대중가요는 2,000곡가량인데 금연그룹 등 대형 반주기기 업체는 이 가운데 인기곡 위주로 140곡을 선정합니다. 노래방에 와보시면 이렇게 벽면을 따라서 신곡 리스트들이 붙어 있습니다. 보통 유명 가수들의 인기곡이나 신곡은 노래방 반주기기 업체 측이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등록합니다. 문제는 인기곡이 없는 무명 가수들입니다. 20년 넘게 가수 활동을 해온 이 씨는 2년 가까이 금영 측에 자신의 신곡을 등록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결국 돈이 문제였습니다. 그때 공시시가가 550, 한 곡이죠, 한 곡. 550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예 돈 없는 가수는 노래방에도 못 집어넣었구나. 매달 추가되는 140곡 가운데 무명 가수들 몫은 10에서 20곡 정도입니다. 등록 경쟁이 치열해지자 금영 측은 올해부터 등록비 550만 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금영 측은 곡 선정은 외주업체가 맡는데 550만 원은 반주곡 제작비와 저작권료, 외주업체 수수료 등을 합쳐 산정된 금액이라는 입장입니다. 무료로 진행되어 온 가수 등록이 점차 알려지면서 수많은 사연과 요청이 이어졌고 무료로만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가수들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금액이 과도하게 많아 반주기기 업체의 갑질이라고 주장합니다. 저희 협회에서는 수익을 포함해서 곡당 제작 가격은 150만 이하로 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만 놓고도 이거는 폭리다. 가수들이 생산한 콘텐츠로 돈을 버는 기업이 가수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건 주객이 뒤바뀐 행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좁은 시장을 파고들어야 하는 치열한 경쟁 속에 무명 가수들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겨울철 과일이죠. 감귤이 금귤이 됐습니다. 감귤값이 2년째 뛰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당도가 높아 찾는 사람은 더 많아졌습니다. 최충희 기자입니다. 잘 익은 감귤을 따는 제주 농민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제주 감귤 농가는 최근 이렇게 수확이 한창이지만 예년보다 수확량이 줄어 울상입니다. 올해 비가 많고 날씨가 더운 관계로 착과량이 30% 떨어져서 저희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올해 감귤나무당 평균 열매수는 576개로 최근 5년 동안 평균 796개에 비해 27.7%가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주도는 올해 감귤 생산 예상량을 지난해 49만 9천 톤보다 12% 줄어든 43만 9천 톤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는 감귤 가격이 약 한 재작년 대비 80% 정도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 전체 생산량이 줄어서 작년 대비 10% 정도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귤의 단맛이 강해진 탓에 수요도 늘어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제가 감귤을 좋아해서 겨울만 되면 감귤을 좀 많이 사는 편인데요. 작년부터인가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아무래도 좀 손이 덜 가게 되더라고요. 제주도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뚜렷한 방법이 없어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커지는 노후 부담에 내 집으로 연금 받을 수는 없을까 하는 분들 계시죠? 최근 정부가 연금형 매입 임대라는 제도를 내놨습니다. 주택연금과 뭐가 다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나영 기자입니다. 17년 전 은퇴한 72살 윤은식 씨는 3년 전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은퇴를 하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이가 많이 먹으면은 뭐 질병이라든가 뭐 이런 게 올 수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서. 살던 집을 담보로 맡긴 대신 한 달에 250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급료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생활에 부담이 없고. 주택연금 가입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 올해까지 4만 8천 명에 달합니다. 연금형 매입임대라는 또 다른 제도도 도입됩니다. 주택을 정부가 아예 사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고령자는 집을 판 돈을 매달 나눠서 받는 겁니다. 기존 주택연금은 연금 총액이 집값을 넘어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매입형은 10년이나 20년 동안 지급되는데 오래된 다가구나 단독주택이 주 대상이고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액수만 따지면 연금 매입형이 2배 가까이 높지만 현재 사는 집에서 이사를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연금 제도가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고령층이 적극적으로 주택을 활용하도록 각종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요 예배 이후 서안과 가자 지구에서 격한 시위가 벌어져 팔레스타인인 4명이 숨졌습니다. 당장 다음 달은 예루살렘 관광 성수기입니다. 이스라엘 관광청은 염려 말라고 했지만 여행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통곡의 벽, 성모 교회, 알 아크사 사원, 세계 종교의 성지가 모여있는 동예루살렘은 전 세계에서 연 35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입니다. 국내 관광객들도 1월과 2월에 이곳을 집중적으로 찾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유혈 충돌 상황이 심각합니다. 어제 금요 예배 후에도 시위가 격화되면서 동예루살렘을 포함한 서안과 가자 지구 등에서 4명이 사망하는 등 지금까지 사상자가 1000여 명이 나왔다고 DPA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내년 초 관광을 준비하는 국내 여행객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내 한 여행사의 경우 1월 예약 관광객이 327명이었는데 이 중 42명이 유혈 사태 이후 여행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취소도 있고요. 가려던 분들이 유보하는 경우도 있어서 체감적으로는 약 20% 정도 가량 줄어들었다고. 이스라엘 관광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모두 관광이 주 수입원이기 때문에 관광객 보호에 암묵적 합의가 돼 있다며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거리 시위가 집중되는 다마스쿠스 게이트 등은 가급적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지난 6월과 9월에 발생한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에 북한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북한 해킹 집단이 쓰는 악성 코드가 담긴 가짜 취업 지원서가 거래소 직원들의 메일로 전달돼 해킹 증거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청계터널 부근에서 25톤 화물차에 불이 났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고 다친 사람도 없었지만 2개 차로가 1시간 통제돼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충북 충주의 철길 건널목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승용차가 철길 밖으로 튕겨져 나가 탑승자 2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승용차가 철길을 통과하던 중 차단기가 내려와 기찻길에 갇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인도네시아 자바섬 반둥 지역에서 남서방향으로 100km 떨어진 해저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났습니다. 건물 수백 채가 무너져 주민 2명이 숨졌는데 우리 국민 피해는 신고되지 않았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Baby, it's cold outside. Baby, it's cold outside. This evening has been Hoping that you drop so in. very nice. I hold your hands that just. 예, 화면을 보고 오니까 정말 연말이구나 싶습니다. 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